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산관리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박근배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솔루션 본부를 맡고 있는 박근배입니다. 네. 박근배 본부장하고는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습관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이기는 투자 습관을 만들려면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좀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키워드가 어제의 유혹입니다. 예. 우리 항상 투자자들 과거 수익률을 보고서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 수익률이 투자 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100% 문제입니다.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들고 나오시는 거군요.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뮤추얼 펀드 투자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수익률하고 내 수익률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펀드의 수익률이 내 수익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뭐 박사님께도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금융기관을 가셨는데 금융기관에 그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그 담당자가 그 상품을 권할 때 뭐 만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객님 이 상품이 최근 3개월 동안 수익이 15%가 났고요. 최근 6개월은 30%가 났고요. 최근 1년 동안 무려 4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가입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해 보시겠어요? 라고 묻는 경우하고 고객님 이게 지금 뭐 제가 지금 권할 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뭐 수익률이 한 20% 정도 마이너스 났고 이게 최근 1년 동안 거의 한 마이너스 40% 이상 지금 손실이 난 상품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투자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 어떤 게 더 그냥 제가 일반 사람이라면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서 수익률 난 상품을 사지 지금 마이너스 났는데 앞으로 될 거다? 이거 약간 믿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의 이제 안에 구성 내역이라든가 실제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어디에 이제 자세하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사실은 그 플러스 몇 퍼센트,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딱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뭐 아실 텐데 그 유명한 그 피터 린치 씨가 이제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가 있습니다. 유명했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 피터 린치 씨가 아마 1976년 말부터 해서 1990년 말까지 한 20년 정도 수익 그 운용을 하면서 올린 수익률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2,571.27% 거의 한 2,600% 정도입니다. 20년간 엄청나죠. 이게 매년 이거는 뭐 한 26% 이상의 수익을 계속 올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항상 이게 뭐 펀드 교육이라든가 투자 교육이라고 할 때 항상 등장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다 그렇게 벌었냐? 그렇죠.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땠냐? 라는 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까보니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평균 절반 이상은 뭐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다 손실을 보고 이제 중간에 나와버렸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 펀드가 올린 수익률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초창기에는 투자를 안 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이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입소문도 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이제 소개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익률을 냈을 때 사실은 그 판매자들도 더 쉽게 권하고 그때 막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거죠. 이제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 지난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사실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이제는 상당하다는 건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투자할 때는 아니 이 펀드가 이렇게 좋은 펀드라면서 지금 수익이 몇 %가 낮다면서 왜 내가 들어갔는데 이게 마이너스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사실은 불만도 토로를 하고 불평도 하고 컴플레인 하면서 사실은 아 이거 투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환매를 하고 이제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뭐 투자를 할 때 과거 수익률 그런 절대 수익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대 수익률을 조금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대 수익률 이건 뭐냐면 벤치마크 그 상품이 추구하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벤치마크 아니면 그런 유사한 펀드들 동종 펀드들하고 비교해서 어땠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좋을 때 어땠는지 주식시장이 나쁠 때 어땠는지 상대적으로 더 잘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 성과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관적인지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관적인지도 동시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과거에 이제 좋은 수익률 올린 분들 피터 린치도 있고 또 우리 잘 아는 워런 버핏도 그렇죠.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떤 얘기를 좀 했나요? 이런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주제하고 좀 이렇게 맞는 그런 그 명언을 제가 이제 각각 하나씩 좀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워렌 버핏 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관론이 있을 때 투자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비관론 덕분에 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피터 린치 씨도 비슷한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거 좀 긴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이게 저는 투자자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관론 그분들 얘기 들으면 비관론 팽배할 때가 그럼 주식 투자할 때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이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씨 말을 빌리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틀의 하루꼴로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고 그 다음은 더 중요한데 그 이후에 시장이 회복할 거라는 두터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 씨 명언을 뭐 하나 더 소개를 해보면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국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렇죠. 되네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뭐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훌륭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뭐 시장의 회복과 성장을 믿는 투자자들한테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들을 뭐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장기적인 믿음이 없어서 매일매일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고 뭐 조급해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좀 이렇게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해와 편견인데요. 사실 이긴 투자 습관 만들자 그러면서 항상 분산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뭐 자기 이제 분산하는 투자 이제 습관을 하려고 되게 많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분산 투자 하십니까 하면 다 분산 투자 하신대요. 분산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래서 금융기관 한 곳에만 거래하지 않고 지금 여러 군데 거래합니다. 분산 투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도 그랬지만 금융기관 파산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뭐 절대 망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분산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이제 분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게 되는 그런 그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 뭐 아까 방금 전에 뭐 최근 수익률, 과거 수익률 몇 퍼센트 이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곳은 분산을 했지만 내가 거래하는 곳마다 가면 그 나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나한테 상품을 권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 핫한 상품, 그 당시에 수익이 잘 나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많이 권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슷비슷한 거를 투자자들도 많이 착해요. 그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찾게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A, B, C, D라는 금융기관에 내가 투자해 놓은 상품이 비슷한 거예요. 그 전 7년부터 8년 이때 그 딱 보면 네. 금융기관을 분산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투자한 상품들이 중국이었거든요. 이 은행 가서도 중국 펀드, 저 은행 가서도 중국 펀드, 이 증권사 네. 가서 중국 펀드 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딱 보면 상품의 이름만 살짝 차이 나고 결국 투자하는 곳은 투자 대상도 똑같아. 진짜 차이 나고 예. 이런 예. 이 결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이구나. 경우는 예. 어떤 경우는 나중에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통장 열어보고 내가 이 상품을 가입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오히려 이 다양한 상품 그리고 다양한 뭐 투자 그 수단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어떤 그 개별 고객들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도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뭐 지수화해서 이걸로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걸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을 딱 그 한 곳을 몰아서 정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이게 집중이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하게 안전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다음 키워드 신토부리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그래서 네. 이 우리나라 이제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네. 상당히 국내 네. 주식에 또 많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박스피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투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외 다른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 2년, 뭐 3년, 5년, 7년 네. 동안 주요 주식시장의 리스크 리턴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네. 뭐 여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그다음에 뭐 MSCI 월드 인덱스, 그리고 S&P 500, 뭐 MSCI 유럽, 그리고 토픽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 리턴을 이렇게 4분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네.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다른 시장은 다 2, 4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위험은 더 낮고 네. 수익은 수익은 더 높고. 높은 영역에 예. 있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만큼 리스크 리턴 측면에서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특히 이제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열위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보다 더 큰 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 뭐 신토부리, 그러니까 국내 주식 편향 이걸 뭐 영어로는 홈바이어스라고 하죠. 홈바이어스가 다른 데보다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이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그 국내 투자자들의 홈바이어스도 조금 이제 줄어들 걸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투자자들 생각할 때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보다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대부분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게 잘 아는 것하고 예. 그냥 뭐 친숙한 거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다 한글로 써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길을 오고 가면서 무의식 중에 뭐 차를 타고 가든 걷든 하면서 그런 회사 이름들을 계속 봐왔고 그리고 TV 뭐 라디오를 통해서 뭐 광고 뉴스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주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친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을 내가 잘 안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뭐 국내보다 그 훨씬 더 큰 이제 해외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예. 더 많이 이제 그 소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보다 우리나라를 더 잘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더 잘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분은 외국인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을 더 잘한다 이런 이제 편견, 선입견은 조금 이제 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를 봐든지 아무래도 이제 해외가 네. 리스크가 참 낮고 리턴이 높고 네. 이런데 그렇다면 이제 신토불이라고 하지만 좀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네. 되는지. 네. 그러니까 근데 한때 또 중국만 또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해외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지 네.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외 투자는 이제 늘려가야 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1.5% 네. 정도밖에 2%가 안 돼요. 예, 예. 굉장히 작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리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말고 해외 주식시장에 기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이제 투자를 해봐야 되는데 늘려가야 되죠. 근데 네. 뭐 최근에는 뭐 이 온라인 플랫폼이 워낙 이제 뭐 발달이 되다 보니까 네. 서학개미, 요즘 뭐 중학개미 해가지고 일학개미도 있어요. 일학개미, 요즘 이제 일학개미까지 네, 나왔죠. 네. 그래서 해외 주식 게임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해외 투자 역시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거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버려야 될 습관 다 버려야 되고 네. 지금 뭐 2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습관들을 또 이제 주의 깊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그 자산 배분이나 분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정말 해외 투자를 뭔가 대박을 누리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런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말고 최근에는 다양한 그 해외 상장 ETF,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요. 예. 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유수의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역의 뮤추얼 펀드들도 있죠. 네.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뭐 글로벌 역의 운용사들은 이미 뭐 운용에 있어서는 다 검증을 받은 운용사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편하게 이게 해외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고민거리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외환 리스크도 있는 거거든요. 환율도 사실은 환율이라는 것도 길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고려할 대상은 아닌데. 예. 길게 보면 예. 평균에 회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네. 생각보다 짧게 이제 접근을 하니까 환율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환율이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냥 국내 운용사들이 그 이미 운용 능력이 검증된 그 글로벌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해외 그 역의 뮤추얼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그런 펀드
이제 원화로 쉽게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품을 이제 활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외화 표시의 그 해외 채권 같은 것도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 지난해부터 금리가 뭐 글로벌리 계속 그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해외 채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들이 이 해외 채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키워드는 무한도전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계속해서 뭐 원칙은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계속 투자 실패한단 말이에요. 네.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무한도전은 좋은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제가 좀 그 머릿속에 남게 하려고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해봤습니다. 예. 반복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잘못된 습관들 예. 이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을 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뭐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실패했는지를 다 잊고 똑같은 실패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무한 반복이라를 무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이걸 극복을 하려면 투자 원칙을 좀 세워놔야 돼요. 투자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은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요번만큼은 이전하고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말씀을 하고 이제 투자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초에도 뭐 이번은 다르다,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시장을 확 완전히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만이 내가 다시 뭐 돌아와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확률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박근배 신한투자증권 본부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습관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좀 다 정리를 쭉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기는 투자 습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까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을 볼 때는 조금 보고 손실을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머리에 또 많이 남아요. 손실 본 게. 조그만한 수익에 내가 기존에 세웠던 원칙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이 생각보다 늘어난다거나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칙을 좀 안 깼으면 좋겠고요. 투자에서 성공 열쇠는 그 타임 호라이즌입니다. 나의 투자 시계. 나의 투자 시계를 얼마나 내가 시장을 믿으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을 가지고 그 198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기준으로 해서 S&P 500의 연간 총 수익률하고 그 해마다 있었던 최대 하락률을 도표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연간 기준으로 그 S&P 500이 플러스 성과를 기록한 해가 36회 중에 29회로 한 80.6%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강세장에서도 시장의 조정 국면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점이 그렇죠. 그때죠. 그 연중 최대 하락률의 평균치가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13.5%예요. 생각보다 하락률이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조정 국면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자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회하고 위기는 같은 말이다.
투자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내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뭐 위기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기회를 찾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목적이죠.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뭐 긴 투자, 여행하고 이제 저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여행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지 그거를 뭐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거길 찾아가든 안내하는 대로 가든 하죠. 그래서 그 주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에 그 주소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그 주소는 그냥 이렇게 넌센스입니다. 예. 그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줄 때 사실 가장 힘든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퀴즈 놀이예요. 퀴즈 놀이. 퀴즈를 내고 맞추고. 근데 넌센스 퀴즈를 내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많이 했었는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 퀴즈 놀이를. 그 중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넌센스 퀴즈 중에 하나가 개미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아는 집입니다. 개미가 살고 있는 집 주소. 혹시 아시나요? 개미집인가요? 개미가 살고 있는 주소는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요게 이제 그 개미가 살고 있는 주소인데요. 제가 요걸 패러디를 해서 그 우리가 투자할 때 그 투자 주소를 목표 하나 주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웃지는 마시고요. 한번 그냥 편안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도 자산군 분산하면 편안하리.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제발 그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 피하시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그 자산 배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해서 편안하게 투자하시고 나는 투자에서 재미를 못 봤다. 이런 말씀들이 좀 이렇게 다 사라지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그 제 시간을 좀 마쳤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배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솔루션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